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범인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정치권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하루였습니다. 경찰 역시 범인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을 모두 찾아 자료들을 받아갔습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이 남성 현재는 민주당원인 걸로 확인됐는데 민주당 측은 그전에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년 전 탈당한 같은 이름의 당원이 있긴 하다면서도 여당 쪽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가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는 현재 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 김 씨가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민주당 측은 그러면서 김 씨가 과거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복수 관계자는 김 씨가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하기에 앞서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김 씨가 범행을 위해 가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수사당국이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행위는 명백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년 전 같은 나이와 이름의 당원이 탈당한 건 맞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김 씨와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맞선 겁니다. 정당 가입 여부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김 씨의 당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오후 경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두 당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당원 명부를 제출했고 경찰은 김 씨가 각 당 당원 명부에 있는지 가입 시점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가 흉기를 미리 개조해 준비하고 이재명 대표가 가려던 평산마을도 사전 답사하는 등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이 대표의 일정을 담은 영상들을 분석해 새해 첫날 이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을 때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맴돌고 있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한 이 대표 주변으로 지지자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입니다. 인파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중년 남성. 이 대표를 습격한 김 씨입니다. 종이 왕관을 쓰지 않고 가방을 맸지만 범행 당시 차림새와 똑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면서 동선과 경호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 대표 일정이 끝난 뒤엔 범행을 한 가덕도 신공항 근처 마을에서 포착됐습니다. 한 사람이 당직자라고 왔더래. 나이 많은 사람이 쌔을 빼고 좀 호리하고 그러니까. 차도 안 가져오고. 그러니까 난 내 성씨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김 씨는 범행 하루 전인 새해 첫날 주거지인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왔습니다. 다시 KTX를 타고 울산역으로 이동했던 행적도 확인됐습니다. 울산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시 평산마을과 가깝습니다. 사건 당일 이 대표가 가덕도에 이어 평산마을 일정이 있었던 만큼 김 씨가 사전 답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울산역에서 내리실 거예요. 영산역은 없어요. 흉기는 사전에 준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등산용 칼에서 손잡이를 떼고 테이프를 감아 품에서 꺼내기 쉽게 바꿨습니다. 경찰은 김 씨 주거지와 부동산 중개업소 압수수색을 통해 과도와 칼갈이, 노트북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만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런 정치인 테러에 대한 과거 처벌 사례들을 살펴보니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공격한 범인은 징역 10년, 리퍼트 당시 주한 미 대사를 공격한 범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중형이었는데 형량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조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계란 투척, 폭행, 그리고 흉기 피습까지 일반 대중에 쉽게 노출되는 정치인들에 대한 피습 사건은 계속돼 왔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 씨는 징역 10년. 2015년 리포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 씨에게는 살인 의도가 없다고 보고 상해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됐지만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경력 등이 참작됐습니다. 그 미국과 일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접속돼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2018년 단식 투쟁 중이던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 얼굴을 한 번 때린 범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 토론회에서 계란을 던지고 자해한 김모 씨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해왔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범 역시 중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혜진 기자. 먼저 이재명 대표 상태부터 전해주시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5시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료진 권고에 따라 부인 김혜경 씨와 천준호 비서실장만 병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전에 병원을 찾은 김부겸 전 총리도 이 대표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면회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건강 상태를 의료진이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당에서 설명이 있었다고요? 네, 서울대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건강 상태는 보호자에게만 알릴 수 있다며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영입한 강청희 전 의협 부대변인이 언론에 설명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칼이 피부 아래에 지방과 근육층을 관통해 경정맥 9mm, 정맥 둘레의 60%를 손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1cm 열상이라고 설명을 한 데 대해서 반박하게 됐는데요. 들어보시죠. 수술장에서 정확히 측정한 것도 1.4cm가 나오고 육안으로 봤을 때 대개 2cm의 창상 내지는 자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칼에 의해서 가격당해서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열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취재에 따르면 집도의가 가족에게 설명하기로 칼이 경동맥 바로 앞에서 멈췄다며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당분간 이재명 대표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누가 이끄는 겁니까? 민주당은 따로 직무대행을 두지 않고 현 지도부가 당무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처럼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고요. 쌍특검 거부권 행사 시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등 주요 현안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대표 상황 구혜진 기자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야의 두 수장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경쟁하듯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남성은 체포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협한 사람은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습이 자작극이다, 흉기가 아니라 나무젓가락에 찔린 거다,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김규성 기자입니다. 어젯밤 한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내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하는데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글을 올린 40대 남성은 범행 8시간 만인 오늘 새벽 5시 반쯤 주거지인 광주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늘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엔 이재명 대표 살해 예고 글까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작성자의 IP 주소 등을 토대로 신원을 추적 중입니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이 대표 피습이 자작극일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연출이라면 가짜 칼로 찌르고 피를 어떻게 묻혀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슬쩍 찌르고, 이거 뭐 선수들이 하면 슬쩍 상처만 내고 피는 나죠. 흉기가 아닌 나무 젓가락에 찔렸다는 음모론도 나왔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종이로 감싼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도 보입니다. 흉기가 아닌 나무 젓가락에 찔렸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명백한 오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가짜 뉴스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대책 기구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당도 음모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해석이 이 사회에 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일본을 덮친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이시카와현 일대입니다. 이곳은 건물이 뿌리채 뽑힌 것처럼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면서 전쟁터처럼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7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 노토반도를 강타한 강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와지마시로 가는 길. 도로 곳곳이 갈라졌고 산사태로 막혔습니다. 지진입니다. 지진입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2시간여 길을 돌고 돌아 들어간 와지마 시내. 이번엔 귀를 찌르는 자동차 경보음이 들립니다. 지진으로 주택이 내려앉으면서 밑에 깔린 차량에서 사흘째 울리고 있는 겁니다. 새해 첫날부터 와지마시를 강타한 강진의 영향으로 건물이 뿌리째 뽑힌 듯 완전히 옆으로 누운 상태입니다. 1층에 있던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조대가 속속 도착해 넘어진 건물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걸어서 10여 분 거리로 가보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진 직후 화재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거리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 상태입니다. 무너진 집들과 가게들, 와지마시 곳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여진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와지마시 외곽마을의 한 대피소. 오사카에 사는 한 남성은 지진 직후 부모님이 계신 이곳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一番足りないものはやっぱり水と食べ物ですね. 지진 사흘째 주민들은 단수로 학교 수영장물을 길어놨습니다. 더딘 복구 작업으로 이시카와현 등에선 3만 4천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여전히 정전과 단수,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보신 것처럼 강진이 뒤흔든 이시카와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JTBC 특파원이 진원지 쪽으로 다가갈수록 이동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도로를 뚫고 물도 전기도 끊긴 대피소에서 피난민과 함께 먹고 자며 취재했는데 김현애 특파원이 직접 찍은 현장 취재기 보시겠습니다. 지진입니다. 지진입니다. 지나가야 돼. 어제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항공기 충돌 사고가 났을 당시 379명이 타고 있던 일본 항공 여객기의 내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문을 열어달라, 나가게 해달라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모두 대피할 수 있었던 건 이른바 90초를 덕분이란 분석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어제 2일 저녁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충돌한 잘 비행기 내부입니다.
엔진 쪽에서 펑 하며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불길이 치솟자 승객들이 동요합니다. 승무원들이 침착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이 여기저기서 겁을 먹은 아이들 울음이 터집니다. 자칫 패닉에 빠질 수 있는 승객들을 차분히 달래며 승무원들은 탈출용 슈터를 펼쳐 차례차례 기내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최신형 A350 기체는 완전히 녹아내리듯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충돌 시점부터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379명이 전원 빠져나오는데 대략 4,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탈출 후 10분도 되지 않아 기내가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승무원들의 빠른 판단과 승객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아니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항공기의 90초 룰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90초 룰이란 기체 충돌이나 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구의 절반 이하만 사용해 90초 이내에 승객들을 전원 대피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항공안전 매뉴얼상의 골든타임입니다. 비상탈출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화재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이번 사고에서도 한쪽의 탈출구만 이용해 승객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승객들도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빠르게 기내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CAなんかがみんな降りてくださいって落ち着いてくださいみたいな感じであと順次誘導されて降りたので乗客の人もそんなにパニックにはなってなくてみんな降りたというような格好ですね。その間多分5分ぐらいだと思うんですけど 이번 사고로 잘기에선 가벼운 부상자만 발생했지만 충돌한 일본 해상보안청 비행기는 승무원 5명이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 중엔 이 지진에 항공기 사고까지 겹치자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거나 실제 취소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방문지가 어딘지, 현지 상황은 어떤지부터 따져보고 취소할 땐 위약금 조항을 챙겨보라는 조언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가족 모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크게 나서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는 지역은 오사카라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난 지진 그 여파로 다른 동네도 여파가 있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되고 이번에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가 있는 그 동네까지 여파가 있을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하네다 공항 항공기 화재로 오늘 오전 김포에서 출발과 도착 항공편이 각각 2편, 인천에선 도착 항공편이 2편 결항했지만 지금은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까지 겹치며 일본 여행을 취소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온라인에선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내야 할 수수료나 위약금을 묻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한국인이 많이 찾는 도쿄나 오사카 등이 지진 발생지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행할 곳의 현지 상황을 우선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주요 여행지들은 공항이나 항공편, 호텔 이런 관광 인프라들이 다 지금 정상 운영 중에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좀 없는 상황이고요. 여행 취소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면 처음 상품을 구매할 당시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여행업계는 지진 여파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국방부가 전시 전력 고제에 우리 땅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처럼 표현했다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신 장관 본인이 의원 시절 소셜미디어와 국회 공개회의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여러 차례 발언한 게 드러났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
지금의 적은 북한이지 일본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 말이지만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발언을 국회 공식 회의석상에서 한 셈입니다. 신 장관은 그날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됩니다. 신 장관은 이전 회의에서 일본이 과거사와 관련해 이미 사과를 할 만큼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80년대 일왕이 사과를 했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 잘 아시는 무라야마 다마를 통해서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그랬고 김대중 오비치 공동선언이 나온 겁니다. 국방부는 논란이 커지자 신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현직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총선을 준비해 논란이 된 김상민 검사는 현재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검사는 저희 취재진에 자신이 무슨 중대 비위를 저지른 거냐며 오히려 감찰이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늘 창원 사람으로 함께하겠다. 김상민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지난해 추석 때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총선 출마용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찰 조사에선 안부 문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장 경고선에서 감찰이 끝날 듯하자 바로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홍보했습니다. 결심은 쉬었다며 총선 출마를 예고한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조치와 더 강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 검사는 JTBC에 문자 메시지가 중대 비위냐며 감찰을 공직자 사퇴 시한 직전까지 미루지 않았으면 논란도 없었다며 대검을 탓했습니다. 특히 대검의 감찰이 부당한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안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집니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윤리강령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 전직 고검장은 소셜미디어에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공무원이 정치인이 될 목적으로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라며 직무유기죄를 언급했습니다. 김 검사는 논란 속에도 출판 기념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뉴스룸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해군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완전 우리 기술로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첨단 구축함을 만드는 이 KDDX 사업입니다. 규모가 7조 원대,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이 사업 따내려고 HD 현대중공업과 지금은 한화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두 회사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선을 넘었습니다. 현대 직원들이 해군 기밀을 몰래 찍어 빼돌린 겁니다. 문제는 이런 기밀 유출이 드러나고도 입찰 과정에서 점수가 깎이긴커녕 오히려 사업권을 따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현대 쪽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죠. JTBC 취재 결과 경찰이 왕정홍 당시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방사청 최고위급까지 수사를 확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입찰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방사청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대가 이건 입찰 자격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감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그 부분은 지금 기소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와야 저희들이 의혹이 제기된 이유가 있습니다. 방사청이 입찰 공고 8개월 전 방산기술 유출 관련 감점 기준을 바꿨습니다. 감점을 없애거나 깎고 감점 적용 기간도 줄였습니다. 방사청은 여러 방산 기업들의 요구가 있어서 바꾼 거라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왕정홍 당시 방사청장이 규정을 바꾸기 9개월 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문건을 찾았습니다.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은 기존 처벌에 더해 방산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방산기업들의 처벌 완화 요청은 2018년 중순, 이와 반대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한 건 2019년 1월입니다. 그리고 8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방사청은 총리실 보고 내용과 달리 처벌을 완화시켰습니다. 8개월 뒤 KDDX 기본설계 사업 입찰 공고가 뜹니다. 당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작년에 방사청에서 처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법안을 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이 평가 지침서는 더 완화가 돼 버렸어요. 오락가락 규정 속에 기밀 유출 수사를 받고 있던 현대중공업이 경쟁업체를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을 따냈습니다. 당시 수사를 받던 현대중공업 직원 가운데 8명은 지난 4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현대중공업이 바뀐 규정 덕분에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보고 내용과 달리 감점을 깎은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왕 전 청장 측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신년 인사회가 열렸는데 지난해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벌써 20일 가까이 공개 일정이 없는 건데요. 명품백 의혹, 또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던 중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도 짧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검찰 시절 최측근이었지만 한 위원장이 여당 수장이 된 뒤 공개석상에선 첫 만남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요새 고생이 정말 많다고 덕담을 건넨 걸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흉기 습격을 당하면서 민주당 인사들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방침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야권 인사론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와는 달리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20일 가까이 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나빠진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김은경 당시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에 이렇게 사진 따귀를 때렸던 대한노인회장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찾았습니다.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을 사과하러 간 건데 분위기는 그때랑 많이 달랐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민경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세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찾아 대신 사과하자.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당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노인한테 공을 취하하고 상을 줘야 될 텐데 그 노인을 빨리 죽으라 하면 그게 배랑 맞아 죽을 놈 아닙니까? 어째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뽑기를. 김 회장은 그나마 한 위원장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김 회장이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자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지금 54년째 지금 연구원을 여의도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70년 박사가 한 50명 되는 그런 학술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이네요. 지난해 8월 똑같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은경 당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찾아갔을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김 회장은 윤 대통령의 노인의 날 행사 참석 등도 건의했고 한 위원장은 흔쾌히 초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서울에서도 강북 지역 최대 규모로 꼽혔던 재개발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새해부터 입주민들은 입주가 미뤄질 거란 공포에 또 건설 노동자들은 일감이 뚝 떨어져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다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먼저 공다솜 기자가 재개발이 멈춰선 현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레인은 멈춰섰고 건물들은 형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올해 안에 주변에 GTX역이 개통될 예정인데다 입지도 좋아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단지로 꼽혔는데 새해 들어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5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분양은커녕 공정은 20%를 겨우 넘겼습니다. 조합원 간 내부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비 1,800억 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진행을 계속하려면 조합장 등 의사결정권자가 계셔야 되는데 현재 아무도 안 계신 상태입니다. 공사는 중단됐지만 자재값과 인건비, 이자 등 공사 지연 비용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 둔촌주공 사태 때도 반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며 비용은 1조 원가량 들었습니다. 결국 서울시까지 나섰지만 중재가 언제 마무리될진 미지수입니다.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곳 역시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2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는 분양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북에서는 좀 비싼 가격인데 아파트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다 매면을 했었어요. 15%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된 거예요. 이 같은 악성 미분양은 전국에 10,000 가구가 넘습니다.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미분양이 길어지면 빚을 내 아파트를 지은 시행사의 부담이 커지고 건설을 맡은 시공사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양뿐 아니라 인허가, 수주 등 각종 건설 지표가 나빠지는 가운데 PF 부실 위험까지 불거지면서 건설 경기 경고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상황이 이러면서 일자리 구하려 인력 시장 찾은 노동자들도 빈손으로 되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저희가 남구로역 인력 시장을 가보니 일감 구하려고 1,000여 명이나 몰렸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는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나다니는 차량 하나 없는 시간, 거리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입니다. 배낭을 맨 채 작업화를 신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이른 시각이지만 연초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동자들로 남구로역 일대가 가득 찼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노동자의 줄이 차도까지 들어찹니다. 오늘은 신정세고 오늘은 사람 적은데 말에는 그때 여기 사람 까맸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루 평균 10시간, 일당 15만 원가량을 벌기 위해 이른 새벽 나왔지만 이날 모인 1,000여 명 중 절반 가까이 일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보통 4시 반이면 나와요. 근데도 일이 없었어요? 예, 못 나가요. 그 일주일에 뭐 잘 나가봐야 하루나 이틀. 요즘 일이 많이 끊겼어요. 한 달에 한 3일 정도 나갔다고 한 달에. 그 일을 나가야 힘이 안 드는 거지. 일을 나가야 내가 먹고 살 거 아니야. 인력사무소도 고용 한파를 체감합니다. 전에 이제 사람도 데리러 다니고 전화해서 나오세요. 작년부터 그 곡선이 이제 확 떨어지기 시작했죠. 한 20% 30%는 이제 거의 이제 줄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차가 너무 한산해요. 그만큼 건설 경기가 얼어붙은 겁니다. 건설 공사 비용은 3년 만에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러자 건설 수주는 계속 줄어 올해도 내리막세입니다. 건설사들은 공사 자체를 꺼려 인력을 뽑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 역시 100을 기준으로 크게 떨어져 70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올 한 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일용직 노동자들은 갈 곳이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PF 대출 부실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업계 16위 태영건설이 오늘 채권단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관계사인 SBS 지분 매각 계획이 나올지가 채권단의 최대 관심사였지만 자고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태영건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채권단들이 모여듭니다. 채권단만 600여 곳, 역대급 규모입니다. 오늘 태영건설을 어떻게 살릴지 자구안을 설명하는 자리엔 90세 윤세영 그룹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윤 회장은 채권단에 태영을 포기하는 건 저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며 국가 경제 위기에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협력사나 분양 계약자,
채권단까지 힘들어질 수 있단 건데 눈물까지 흘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내내 채권단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태양건설 쪽에서 호소하는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설명회가 아니라. 더 있는 거는 시간 낭비다 싶어서 미리 나왔어요. 특히 자구안의 오너 일가 사제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등 핵심이 빠지면서 태영건설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SBS 매각을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당연히 제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법적 제약이 많은 사안입니다. 지주사인 TY홀딩스는 워크아웃 신청 직후 자회사를 판 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걸 어기면서 채권단 신뢰를 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산업은행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더 강력한 자구안을 요구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400억 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태영 측과의 신뢰성이 좀 상실된 첫 번째 케이스고요. 채권단은 오는 11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단 75% 동의가 필요한데 만족할 만한 자구안이 없을 경우 태영건설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지난해에는 6월부터 폭염이 시작되고 12월 겨울에 개나리가 피는 등 기후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 2023년은 역대 가장 더운 해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를 비롯한 곳곳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12월엔 일주일 정도 한파가 온 걸 빼곤 대체로 포근했습니다. 한겨울 개나리까지 필 정도였습니다. 겨울이 무색하게 꽃잎을 활짝 펼쳤습니다. 달궈진 한반도는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은 역대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지난해 전국 평균 기온은 13.7도로 기록을 시작한 1973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0.8도나 뛰었습니다.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한반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각 달을 기준으로 보면 기온이 역대 상위 10위권에 든 게 6달이나 됐습니다. 특히 3월과 9월은 각각 9.4도, 22.6도로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를 쭉 살펴보면 상위 10위 중 2번을 빼고 모두 2005년 이후입니다. 이는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기상기구는 2023년은 174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온실가스가 일으키는 온난화에 더해 지난해 시작된 엘니뇨, 즉 해수가 더워지는 영향으로 올해도 무척 더울 거라 내다봤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이젠 끓는 지구의 시대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강릉 산불이 난 지 9달이 지났지만 집을 잃은 주민들은 여전히 조립식 임시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지원도 중단되면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낸다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소나무가 가득했던 집 뒤편엔 검게 탄 나무만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얼마 전에 옹벽을 새로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이쪽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임시숙소 조립식 주택인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와서 이렇게 벽돌과 판넬로 바람막이를 만들어뒀습니다. 7평 남짓한 이 조립식 주택에서 익숙한 물건은 불이 나던 날 입고 있던 작업복뿐입니다. 추억들, 사진들 다 타고 그런 생각하면 힘들어요, 정말. 9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4월 11일 8시 20분경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그날. 화재 이후 처음 맞는 겨울은 유난히 더 춥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시장에서 다 하나씩 사 입었지.
문을 닫아도 찬 기운이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방한용 비닐을 둘러뒀습니다. 이 집 안쪽인데요. 벽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요. 이렇게 단열재를 하나 더 붙여뒀습니다. 창문으로는 찬바람이 계속 들어와서 이불을 하나 둘러뒀는데 그래도 바람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기 판넬로 된 바닥은 이불을 깔지 않으면 금세 차가워집니다. 이거 잘 안 데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차갑네요. 안 켠 것 같이. 다시 돌아갈 곳도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게 더 절망적입니다. 며칠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가 이제 올해 이제 8살이거든요. 엄마 옛날 경포집 보고 싶지 않아? 장난감 놀이방도 있었고. 여기는 맞아요. 보상금이 나왔지만 다시 뭔가를 시작해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10억짜리 내가 이 나이에 그것도 또 지어가지고 어떻게 갚냐고. 9달간의 전기세 지원도 다음 달이면 곧 끝납니다. 이번 달도 22만 원인가 그래요. 2022년에 먼저 산불을 경험한 김옥자 할머니의 집은 전기세 지원도 모두 끊겼습니다. 전기세라도 좀 감해 주는 게 없나 이래니 뭐 그런 거 자꾸 바랬어 이러더라고. 그나마 있던 컨테이너 무상 임대도 올 봄이면 끝납니다.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작은 연기만 봐도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재난 이후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미국에서 실종됐던 10대 중국인 학생이 사흘 만에 산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속아 스스로 산에 오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눈 덮인 산 한가운데 텐트에서 발견된 남학생. 경찰을 보자 얼굴을 매만지며 안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실종됐던 17살 중국인 학생 카이 좌ng은 사흘 동안 영하 9도 추위를 버텼습니다. 교환학생이던 좌ng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납치범 협박에 스스로 산에 올랐습니다. The reason why they have him seclude himself in the woods or away from everybody in society, is so they can continue to extort as much money as possible. 좌ng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던 납치범들은 타깃을 좌ng의 부모로 바꿨습니다. 납치범은 영상통화로 산속에 있는 좌ng을 감시하면서 인질로 잡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찍어 좌ng의 부모에게 보내 돈을 요구했습니다. 좌ng의 부모는 우리 돈 1억 원을 뜯겼습니다. He's doing this to protect his parents, and then his parents believe that Kai is in danger in the U.S. It's kind of a double blind. 수사 결과 좌ng은 한 달 넘게 납치범에게 시달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납치범을 체포하기 위해 중국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던 범죄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논란 이후 숨진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문건이 곧 공개됩니다. 각국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만큼 누가 들어있을지 관심인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익명의 이름으로 등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Have you ever solicited a minor for prostitution? I'm going to invoke my Fifth Amendment right. 미성년자 성착취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 정재계 유력 인사들에게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201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인물이죠.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2일 이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그동안 익명 처리됐던 연루자들의 실명을 이달 1일부로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약 150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실명이 확인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문건에 50차례 넘게 등장한 존 도 36이란 이름이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다만 익명의 이름이 있어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 당시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앱스타인의 전용기를 이용했고 앱스타인과 관련된 성범죄 피해자에게 안마를 받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앱스타인과 가깝다고 알려졌었는데 아내와 이혼한 뒤 친분을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It was a huge mistake to spend time with him, to give him the credibility of, being there.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는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돈으로 200억 원 넘는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이 내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푸바오가 올봄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진 아빠와 엄마까지 판다 5가족을 모두 볼 수 있는데 최지우 기자가 먼저 만났습니다.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입니다. 할아버지 사육사품에 안겨 나옵니다. 검은 발로 출입문을 두드려 봅니다. 냄새도 맡아보고 자기보다 큰 나무 상자 위에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둘이 만나선 서로 장난도 칩니다. 등의 무늬가 U자 형태를 띠고 있고 루이바오는 V자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약간 우리가 누룽지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색깔이 좀 진한 편입니다. 안심하고 대나무를 먹던 엄마도 아이들을 살핍니다. 쌍둥이들이 이 방사장에서 막 훈련을 마치고 들어갔는데요. 언니 푸바오가 냄새를 맡으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턴 방사장에서 쌍둥이 판다를 볼 수 있습니다. 지붕이 있어 눈과 비, 바람을 막아줍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정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제 이제 막 산책하러 나오는 것까지 다 봤어요. 일단은 너무 귀엽고 아이바오도 약간 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내일부터 또 나오잖아요. 이제 또 보러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푸바오의 인기도 여전합니다. 얼굴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볼 일을 딱 하고 싶어요. 에버랜드는 쌍둥이 판다와 푸바오를 교차 방사하는 등 시간을 조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부 시간에는 지붕이 있는 방사장과 실외 방사장에 있는 판다 5가족을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손을 흔듭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 아시안컵을 향한 첫 발을 뗐습니다. 모두가 목표는 우승이라고 말하죠. 클린스만 감독에겐 증명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The goal is to win the Asian Cup, so you can measure me on that goal. 10개월 전 클린스만 감독이 내건 약속이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세리에A 최고 수비수 김민재, 그리고 떠오르는 스타 이강인까지 한국 축구 역대 최고의 라인업에 걸맞게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쳤습니다. So I always love to attack, and that means I'd rather win a game 4-3 than 1-0. 그러나 곧바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취임 후 5번의 평가전에서 3무 2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표팀 감독으로서 역할과 자세가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A매치가 끝나기 무섭게 미국으로 훌쩍 떠나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논란을 불러냈습니다. If we fail, we coaches fail, then you can absolutely criticize and get fired or whatever you want to.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긴 뒤 월드컵 예선을 거치며 5연승을 달린 게 잠깐이나마 논란을 잠재운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의구심은 깨끗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안컵은 증명의 무대입니다. 모두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개막을 앞두고 축구 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에 모였습니다. 손흥민부터 황희찬 그리고 김민재까지 역대 최고의 멤버로 출발선에 섰습니다. JTBC 홍지훈입니다. 자, 보고 싶었던 훈훈한 투샷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올린 사진인데요. 그런데 또 뒤에 있는 사람 누구죠? 손가락으로 V를 그리고 있는 선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아시안컵을 향해 떠나는 비행기 안 풍경인데요. 정말 든든하죠. 오늘도 프리미어리그에선 이 두 선수의 이름이 계속 불렸습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 게리 네빌과 제이미 캐러거가 뽑은 올 시즌 베스트 11 왼쪽 날개는 당연히 손흥민이었고요. 이번 주 2골을 넣은 황희찬은 BBC가 뽑은 주간 베스트 11에 올랐습니다. 아시안컵까지 이 기세가 쭉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늦은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점차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경남 진주가 영하 6도로 영하권에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다시 기온을 회복하면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들쭉날쭉한 기온 속에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보이겠고요. 경남은 오전에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비가 이어졌던 중부 내륙과 전북은 내일 아침 안개가 짙겠고요. 내일 밤부터 동해안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6도, 전주 8도, 대구 창원 9도로 포근해지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절기 소환인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